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금 밀양 지역의 산불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두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이면 지방선거입니다. 본투표만 남았죠. 내일 밤,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모레 아침 정도면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도부 내홍이 있었던 민주당은 봉합이 된 모습으로 원팀을 강조했지만, 자,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논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어제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첫날부터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있는데, 자, 경제의 위험 신호가 들어와 있는 요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선거 마치고 나면 국회는요, 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문제 그리고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로 한동안 공방을 벌일 조짐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국제본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출구 전략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교적 입장을 잘 정하고 견지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또다시 총기 규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한 반복에 해법은 없는 것인지, 자, 무고한 생명이 안타깝게 피해당하는 모습을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하기에만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연결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막판 전략과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뉴스에는 이 노래다 하면 그냥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내일이면 6월인데 너무 오래 가물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산불이 났는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에 발생한 산불, 이게 계속 번져가지고요. 네. 조금 전에 오전 11시 45분에 산불 3단계 그리고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이 됐습니다. 심각. 네, 그래서 산림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불 규모, 기상 여건 이걸 볼 때 산불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산불 현장 통합지휘권이 밀양시장에서 경남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또 또 경남소방본부도 오전 11시 40분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게 발령이 되면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타 시도 이 당번 소방력의 5%가 현장에 동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 풍속이 초속 11m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이 지금 산불 진화 헬기 32대, 진화대원 1,552명을 투입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고 또 방원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 산불 난 지역이 민가와의 거리가 한 18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인근 주민 100여 가구 476명에 대해서 산림당국이 대피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올해도 너무나 많은 숲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민가 피해도 있고 대피한 주민들의 또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오늘 이 불이 좀 잘 종료되기를, 큰 피해 없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 속보는 KBS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이 드디어 지방선거 본투표일이니까 오늘 자정이면 이 선거운동은 종료인데 지금 여야 막판 총력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하루면
선거 유세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아, 그렇네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4시간이려면 이제 지난 네. 어제 자정이었어야 되는데. 네. 12시간 정도 남았네요.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반나절. 12시간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격전지 위주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 지역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지도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걸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도 성남 야탐역 광장에서 경기도 총직결 필승 유세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경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도 이겨서 지금 뭐 최소 9곳은 이길 거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네. 이걸 뭐 더 많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최대한 많이 좀 가져오겠다. 예. 그중에 한 지역이 경기도다라고 하면서 총력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김기현 이 전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도 오늘 양평, 하남, 용인, 광주를 거쳐서 경기도 수원 여기서 열리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마지막 총력 유세에 합류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또 세종으로 내려가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고 오후 2시에는 대전에서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열어요. 그래서 중원에 좀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밤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거든요. 네네. 두 비대위원장의 또 박홍원 원내대표까지 또 주요 의원들이 함께 집결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 유세를 포함해서 자신의 출마 지역인 계양을 거기서도 오늘 밤에 유세가 예정돼 있거든요. 12시 이 유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네. 아마 전국에 있는 후보들 지도부가 곳곳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 12시간 정말 뭐 불태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창석 평론가께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내홍을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오셨는데 어쨌든 봉합이 되고 네. 원팀의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며칠이었죠. 그리고 이제 불과 12시간 남은 거고. 지금 막판 판세만 보시기에 분위기를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처럼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선거 분위기가 안 나는 기간이 안 난다?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 분위기를 좀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유세 차량이라든지 뭐 네. 선거 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긴 봤지만 선거 운동원도 골목골목 다니고. 예, 다 열심히들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뭐 단체방이라도 그렇고 비슷비슷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사전투표가 있고 나서부터 한 3, 4일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네. 선거 분위기가 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그래 맞다 투표 있었지 우리도 투표해야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조금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여야가 총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나서 다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었던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도지사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로 올라와서 규탄 성명을 내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라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 또 얘기하는가 하면 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자신의 공약집에 넣고 홍보하고 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양천구청장의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공보물에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분이 있는지도 찾아봤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최측근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네네. 양천구의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시절에 이기재 후보가 보좌관이었고요.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는 서울 본부장으로 이기재 후보가 보좌했습니다. 제주도의 서울본부장. 네, 근데 그러니까 최측근이고 국토부 소관이니만큼 이거는 공약의 현실성을 높였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의 최측근인 내가 반드시 김포공항 이전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분위기. 이게 각 지역마다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그렇죠. 그렇죠. 양천과 계양과 그리고 일부의 부천 지역이라든지 소음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이전을 하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 네네.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네네. 이 인근 전체가. 또 강서와 김포는 오랫동안 이제 공항이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부의 밀집 지역들은 다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 이걸 조금 더 멀리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은 왜 그러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예. 해당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판단하느냐가 가장 네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 날아가 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동연 후보. 보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좀 김포공항 공약을 살짝 비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논의해 볼 그런 사항인데 네. 어떤 돌출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전체적인 아젠다와 뭐 계획에 따라서 이게 어차피 지금 공약해도 뭐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지금 지방선거에서 나오게 된 거 이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판세나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응천 의원도 내가 국토위 간사인데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서 민주당 안에도 이제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김동연 후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의 상대 후보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지금 이제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이게 선관위가 일부 인정을 한 거죠. 네. 인정을 했고요. 신고 내역 가운데 이제 건물, 배우자, 빌딩에 대한 과액이 과소 신고돼서 네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투표소 앞에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을 경기도에만 띄우는 네. 거죠. 붙이는 맞습니다. 거죠. 경기도지사 투표소에. 후보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김은혜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김 후보 측은 뭐라고 했냐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는 건 없었고요. 이렇게 네네네. 실수였고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예. 취지의 내용입니다. 인정은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다. 실무자의 이제 착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 공세는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산 신고가 국회의원 후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금액대로 계속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도적 누락 아니냐 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금의 건물 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지대가 올라가면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재산 신고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경기도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2016년에 총선에 출마했었던 강주용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13억 가량 재산 신고 누락을 해서 네.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거든요. 네네. 약 13억 정도 누락을 예. 해서. 근데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빌딩에 대한 가액이 14억 9,408만 8천 원 정도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증권 계좌 일부 누락이 1억 2,369만 합치면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액보다는 좀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판사 아니잖아요. 제가 판사해봤는데 당선 무효가 안 됩니다. 그 실수인데 네네. 그거 가지고 일부러 그걸 속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관위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 신고가 과소 신고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아마 경기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 또 이제 뭐 고발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진위 문제를 뭐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고. 네, 뭐 예. 오늘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이 김은혜 후보한테 관련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네. 거기서 뭐 정확히 답변은 없었고 뭐 아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도성은 없었다. 네, 이런 것으로 그런 보여지네요. 취지의, 예.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사전 투표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본 투표장에 가시는 경기도 유권자는 또 자세히 보셔야 이런 공고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막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전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를 낙마시켰어요.
이제 자진사퇴 형식이긴 네. 하지만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 실패지한다. 이건 공약을 내걸었고 네. 대신에 특별감찰관이 있지 않느냐.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특별감찰관이 논란이에요.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뭐냐면 네.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친인척. 네,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자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이제 청와대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경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 수사 네. 여기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비판이 계속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2016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직을 했죠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상당히 좀 이 대통령 측근과 알력이 있었죠. 그래서 공석이 이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 비판했죠. 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대통령실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을 안 둘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더니 뭐 야당도 그렇고 아니면은 일부 언론에서도 아니 이거는 바뀐 거 아니야 입장이 말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 비판이 네네.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야 간의 특별감찰관들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법에 의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비판해온 입장이었다. 우선 국회가 추천해야 임명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할 뜻을 밝히고 있고 네. 다만 근데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존 특별감찰관제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네. 법이 존재하는 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또 처리하게 되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장제원 의원 입장도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네. 상당히 좀 놀랐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SNS에 장제원 의원이 글을 남겼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분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내용이 아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이 특별감찰관 폐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좀 지적하는 비판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특별감찰관 간혹 언론에 나오긴 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의아해하는데 자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 조직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오창석 평론가님. 지금 이 문제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말대로 이제 심사숙고해서 설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어떤 비리나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지금의 여당이 된 당시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설치하고 나서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바로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라든지 또는 김건희 씨의 이제 모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선거 전에 있었습니다. 네네.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혹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는 또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반발할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 부분과 비슷한 또는 똑같은 것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 네.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글을 쓰고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 네.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거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힘이 센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 청와대라고 예전에는 표현했었으니까 네. 하청업체 아니냐 당이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의 하청업체가 정당 아니냐라는 말은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에서 공격은 아니고 당에서 정당한 비판을 하고 네네. 집무실에서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재로서는 뭐 왔다 갔다 네. 엎치락 뒤치락이 된다고 그래요.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당이 얼마나 센데요. 법무조정실장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 네. 대통령은 고심, 총리는 추천, 네. 당에서 반대. 네. 근데 당의 입장이 관철된 그렇죠. 경우가 나왔죠.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자, 내일이 휴일이니까 주말 같은 화요일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대를 보내면서 교통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 1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동작대교를 지나서 5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지장을 받아 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인데요. 정우터널 안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상에서 수습이 진행되고 있어 여파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원주 나들목에서만 정체가 살펴지는데 공사의 여파 때문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남동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은 이제 희한한 화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과거에는 영부인이었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내외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보안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 28일 밤에 김 여사 개인 팬카페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집무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28일 김 여사가 반려견을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도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대통령실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이제 보안 애플리케이션 앱을 작동해야 하거든요. 기자들이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앱을 작동하면 카메라와 핸드폰 녹음 기능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건물 진입할 때 경호처의 이런 조처를 확인받아야 입장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부 팬카페에 먼저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대통령실 모습이 담긴 사진이 대변인실 같은 그러니까 공식 공보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은 채 외부로 흘러나가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안상 가능한 거냐 네네. 우리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공개 활동은 물론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가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사진 공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직원이 찍은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해명을 했어요. 네네. 그랬다가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김 여사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찍은 사진이다.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진, 그러니까 카메라, 김 여사의 카메라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보안 앱을 깔거나 이렇게 뭐 규정에 접촉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들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네.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 집무실 국가의 기밀 사항을 다루는 건데 결국 사적 영역이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거실처럼 들여다본다면 국정도 마음대로 주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내외가 찍은 사진이 5장 올라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진 논란이 공식, 뭐 비공식, 네. 카메라는 누군 것인가, 누가 그렇지. 찍었는가, 또 이제 집무실 방문은 적절한가 아닌가, 뭐 평일은, 휴일은 이런 문제가 자꾸 파생이 되는데 자, 오창석 평론가님 이 상황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좀 이렇게 룰을 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에 국민들이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네네. 같고요. 또 새로 이제 옮겼으니까. 네, 새로 옮겼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과 관련해서 집무실 출퇴근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뭐 퇴근 이후에 뭐 행적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평일에 이제 뭐 배우자가 방문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뭐 비가 안 내려도 대통령 잘못이다 욕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외신 기자들까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설치하지 않으면 못 출입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격한 통제 속에서 유독 몇몇 사람만 지금 계속해서 허용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더니 대통령 집무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이 사진을 찍었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서 누군가로 이동이 돼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는 그렇다면 온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와 구조와 형태는 다 기밀 사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청와대와 달리 완벽하게 보안 사항이 된 상황으로 지금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거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경호원들이 뭐 컨테이너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호원은 아니고 100일 경비단. 네, 100일 경비단이 그렇게 이제 뭐 박스를 가져와서 사물함을 일전에 쓰고 실탄 있고. 잃어버렸다고 네. 이야기하면서. 네.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임시 거처가 없어서 차량에서 이제 거처하고 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그만큼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집무실이기 때문에 네네. 더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려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뭐 악의적인 의도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좀 받아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이제 뭐 공보 담당 직원이나 네. 아니면 공식 사진사가 찍거나 하는 문제는 없겠죠. 네, 그거는 공식 자료니까요. 네네. 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참 일종의 구설, 가십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 비생산적인 뉴스가 너무 좀 많이 확산된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윤건영 이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상황실장이었죠. 네. 윤건영 의원이 자, 윤 대통령 용산에서 이래도 손 놓을 것인가 하고 대책을 촉구한 사안이 있었으니 네. 이 양산에서의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네. 평산 마을 그 안에 극우단체 욕설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이 SNS에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런 언어 폭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져도 네. 이렇게 손 놓고 있을지 곱씹어 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냥 이대로 모른 척 두고 보시겠냐. 네네. 조속한 조치를 촉구를 했거든요. 이 평산마을 입구부터 전쟁터였고 정말 총 대신 입에 담지 못한 쌍욕이 네. 온 마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윤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가봤더니 이건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빨리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달라. 네네. 이게 뭐 당신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촉구까지 했어요. 그만큼 세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을 향해서도 현행 집시법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방관하는 이유가 뭐냐. 네. 혹 직권 촉이라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 전 대통령 측도 어제 보도자료 냈는데요.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마을에 주민들도 있는데 네. 네, 어린이들도 미성년자들도 네. 있을 것이고 이게 욕설로 우리가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또 우리 저 투표할 때 표는 뭐 총탄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엔 마이크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시대인데 이게 비속어도 과도하게 욕설이다. 이 좀 어떻게 해결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 기준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인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7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공인데, 소음량. 예, 뭐 69데시벨까지 하든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내용은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을 네. 하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못 겪어봤을 텐데 일반적으로 평산마을에서 원래 그냥 거주하던 사시던. 주민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네네. 내용들과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좀 국가가 나서서
평산마을의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니 정말 사회 윤리 측면에서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 헌법 정신에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 이 사저 앞 시위 경찰이 막아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 16일에 국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법이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 전에라도 경찰이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그걸 보면 보수 유튜버와 보수 단체들이 정말 매일 확성기로 네네.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까지 정말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심야에 뭐 데시벨 기준을 지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 내용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들으면 그 내용이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정말 심한 욕을 들으면요, 이게 지나가다 남한테 하는 걸 들어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혐오 표현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이걸 막자는 법안도 얘기하고 있는데 야, 평화로운 마을에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한 가지 또 이게 보건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부 보도로 국민들이 이게 뭔가 하고 좀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있었죠. 네. 원숭이 두창인데 자, 정부가 원숭이 두창 이것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위기 단계 선포를 검토한다.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체감은 잘 못해요. 네네. 그럼 일본 뭐 유럽 국내에는 국가, 아직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고 거기서 지금 아프리카 풍토병의 원숭이 두창이 유럽 지역에서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규정이나 대응 방안을 글쎄요 이렇게 자세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가 어제 개최가 됐고요. 여기서 법정 감염병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네. 원숭이 두창에 대비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질병청이 계속해서 이 사안을 좀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네.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네. 우리가 코로나의 초기에 대응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평가도 이제 엇갈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 원숭이 두창 지금 해외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이게 천연두의 백신으로 일단은 효과는 있다는 네. 얘기가 있고요. 우리는 천연두 백신이 많이 있는데 이 백신 생산업체는 지금 또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죠. 끝으로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수산단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관련 뉴스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343님. 선거 바람은 오늘까지. 산불 바람은 이제 그만. 산불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러브홀릭이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마음 돌아보면 그때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때는 왜 멀어져 가나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소개시키다란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같이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시키다란 말은 일부 명사 밑에 쓰여서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를 소개하게 해달라는 사동의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소개받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은 맞지 않고요. 이때는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사동의 표현을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란 문장을 보면 동사 오염하다는 더럽게 물들게 하다란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오염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기온은 물품의 변형을 가져오게 하여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문장에서도 가져오게 하여와 떨어뜨리게 한다 역시 사동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져오다는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란 뜻이고요. 떨어뜨리다는 가치나 명성, 지위, 품질 따위를 낮게 하거나 잃게 하다란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품의 변형을 가져와 기능을 떨어뜨린다로 바꿔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형이었습니다. 동네 정치부터 깔끔하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우유팩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밤에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서 저 멀리까지 다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해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헛보보면 KBS 58분 날씨.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추나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람이 강해서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평균 풍속이 초속 11m 이상일 때, 그리고 진화 예상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일 때 내려집니다. 요즘 비가 오더라도 양이 무척 적어서 전국적으로 건조함이 심한데요. 특히 강원 영동 남부와 충북, 경상 남북도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많은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면서 낮에는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밀양 산불에 대해 산불 3단계와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2단계와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과 밀양시는 불길이 민가를 덮칠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 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 100가구, 주민 47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유럽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희소 감염병, 원숭이 두창에 대한 법정 감염병 지정과 위기 단계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를 넘어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가 0.16%포인트나 뛰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하루 앞이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연결해서 이번 선거의 판세와 막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유세 돕고 계신 건가요? 유세하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용산역에서 그 막판에 그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최측근과 가족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최측근인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서 일종의 제왕적 법무부로 만들어서 측근 비리를 측근이 감찰하는 봐주기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것을 막아달라 하는 내용의 용산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막 국회에서 또 회의가 한두 개 있어서 네네. 선거 관련한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야, 전방위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본투표 하루 남았으니까요. 자, 한 달여간 민주당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아마 파악하신 민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취임해서 20일밖에 안 된 상황이라 완전하게 무조건 견제하자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잘하니까 확실하게 밀어줘서 안정하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균형을 맞추자 하는 여론이 아마 앞에가 30, 그러니까 견제 30, 뭐 안정 30이라면 균형이 35 정도 된다는 것이 체감으로도 그렇고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와 연관해서 저희 판세는 처음 시작할 때 호남과 제주 정도가 비교적 우세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 밀리거나 조금 앞서거나 팽팽한 그런 정합 지역에 한 4-5군데 돼서 네네. 그중에 한 2군데 이상 이겨서 6-7개 정도를 이기면 선전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안팎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어려운 이슈가 생겨서 지금은 4개 또는 4개 플러스 하나만 돼도 숨을 좀 놓을 정도다. 선방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선전 여부, 승패 여부와는 별개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방향, 초기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막고 경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들이 드러나서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승패를 떠나서 투표에 참여해서 적어도 지금 수치로 나오는 여론조사 같지 않다는 것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판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막판 호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 9곳 이상은 가져와야 9개는 승리다.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도
최상위 8개면은 승리고 6, 7개 정도면 선전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곳 정도. 그게 이 지형 자체가 한 칸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4개는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4개에서 5개만 돼도 선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저런 또 논란이 생겨서 4곳을 지키는 것도 아차하면 아슬아슬한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용산에서의 이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를 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달라 이런 읍소일 텐데, 자, 오늘 오전에. 견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일관되게 제가 딱 그 본부장을 맡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라에는 견제라는 용어를 저는 가급적 쓰지 않고 균형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균형은 결국은 그래도 인물론에 앞서는 사람 정도는 뭐 정당을 떠나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제 한 반나절 남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말씀 주시는데 오늘 오전 뉴스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측근 비리를 측근이 관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야당은 보통은 좀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강하게 저희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어디서 잘못 들으셨는지 이게 미국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무부의 인사검증. 이게 무슨 꼭 이명박 대통령 때 오린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미국식인데 오린지 법무부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식의 가장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죠.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잘못 입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가족하고 수석을 한동훈 장관한테 감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다 합친 것보다 센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이상 가는 권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합친 것도 아니고 정보권, 인사권, 사정권까지를 갖고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사실상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헌재로 다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인사권까지 가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앙큼한 생각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가 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사정보를 다룬다, 인사검증을 한다는 건 없습니다. 공직에 대한. 근데 그거를 법으로 다뤄서 법무부를 법적으로 업무를 달리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않고 청와대에서 수석실이 하는 일을 없애면서 법을 고쳐야 되는 일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통과하려는 시대의 편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침에 저희가 당에서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그럼 미국식이 뭔지 한번 진짜 따져서 제대로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인사 편법 아침에 용산에서 저희 고민정 의원 등등이 이제 1인 시위를 쭉 했는데요. 여러 서울 의원들이 다 나가서 했는데 아니 결국은 복잡한 것들을 다 따져놓고 보니까 가족 측근들 수사안받게 하려고 정권 잡았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냥 증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본부장님, 요 사안은 우리 선거 끝나고 한번 또 이제 연결해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선거 관련 의견을 좀 여쭤야 돼서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가장 격전지를 꼽히는 지금 경기지사 선거. 선관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16억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김 후보는 실무진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선거 전날인데 이 이슈가 좀 판세에 영향 줄 걸로 보십니까? 과거에 13억인가를 이렇게 잘못 신고한 경우가 300만 원 벌금이 돼서 직 박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에 하나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혹시 당선이 되면 결국은 재선거를 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은혜 후보를 나가라고 했으면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상이죠, 그것이. 네. 그러니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제 어떤 국민의힘의 모 최고위원하고 제가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봐서 찍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오만한 네. 자세죠. 명백한 위반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능력이라든가 어떤 도정에 대한 역량,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가능성을 놓고서 김동연, 김은혜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김동연의 인물론을 더 높게 보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저렇게 명백한 위법까지 하고 뽑아봤자 또 선거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보를 주저앉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인천 계양을도 의외로 또 팽팽한 이제 상황이 이어져서 지금 선거 막바지에 이제 이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함께 냈는데 이게 좀 논란이에요. 이 대목은 어떻게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네네. 이것은 초장기 연구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송영길 후보가 원래 대선 때 당대표로서 이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이것은 공약으로서 안 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네. 사안입니다. 불과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두 분이 논의를 해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알고 보니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공약 발표가 아니라 네. 장기 연구과제 협약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가령 누가 서울시장이 된다, 뭐 누가 인천 뭐 시장이 된다 이러면 서울연구원 또는 인천연구원 이런 데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자 하는 차원의 문제였고요. 아마 송 후보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측근인가요? 하는 양천의 어떤 후보가 저희가 일부에서 그 소식을 다뤘습니다. 네네 그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당장 안 해도 이런저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너무 이거 공약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너무 키웠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키운 측면도 있겠고 또 언론에서도 공약처럼 다 이야기가 며칠간 되는 바람에 논란이 컸는데 지금 조금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표심에 좀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게 전체적인 공약은 아니었구나. 서울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론을 거친 결론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고 연구과제구나. 다만 그에 대해서 이것이 공약인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당신네들도 이런 거 검토해놓고서 왜 이게 너무 오버해서 이걸 뒤집어 씌우냐 이런 반박이 있는 정도로 결국은 저는 유권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투표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본부장님 그런데 이제 요 김포공항 논란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한참 추격전을 달려야 할 때 지도부의 내홍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간에 좀 또 엇박자가 나고 그랬어요. 이 봉합은 됐다, 원팀이다 했는데 또 이제 임시봉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아침 회의 때 박지원 위원장을 제 옆에 앉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박지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원래 무슨 586 용태론, 세대교체 이런 거는 제가 워낙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박지원 위원장도 알고 있고 다만 이른바 내로남불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편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으면 뒤로 미루는 이런 건데 우리 얘기만 하면 선거 전에는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령 그런 것을 놓고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정리가 돼서 오늘 오면 마음고생했겠다고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아주 밝게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해서 제가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밝게 씩씩하게 해서 참 좋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이런저런 또 제가 했던 어떤 얘기에 대해서도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아침 회의를 하고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젊음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박정희 위원장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본인도 조금 핀트가 안 맞았던 부분은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시정한 부분이 있고 서로 그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대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뜨거우셨잖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젊음의 저항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요. 선거 이후에 5대 혁신 과제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이 무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요. 지금 산림당국 대응 3단계 발령까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상황 어떤지 밀양시 북부면 무연리의 이창행 이장님을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자, 이장님 지금 좀 안전한 곳에 계신 겁니까? 예. 그럼 지금 산불 상황이 어떤지 걱정이 많은데요. 현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면서요? 예,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어요. 산불은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전 9시 35분경에 일어나가지고. 네네. 지금 화산마을에서 시작된 게 무연마을, 화산, 용포, 지동마을까지. 지금 산 5분 능선 위로 해서 거의 다 산에 산불이 번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산 전체가 번져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아까 뉴스를 보니까요. 이 민가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그랬는데 민가 피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민가 피해는 없고요. 네. 땅이 산불이 산 5분 능선 아래쪽에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불이 이제 바람이 다행히 산 위로 불다 보니까. 네네. 마을 쪽에는 아직 인명피해나 뭐 이렇게 재산피해 난 건 없는데 산불이 계속 이제 번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을 분들은 다 안전하게 대피하신 건가요? 예, 뭐 마을 아직 인가하고는 조금은 떨어지가 있어도 마을이 점점 이렇게 이제 산불이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아래쪽도 조금씩 번지 내려오니까. 네네. 지금 무연마을 쪽은 조금 괜찮은 편이고 화산마을은 지금 산불하고 조금 가깝고 지금 옆에 인근에 있는 그 마을로 계속 번져서 밀양 시내 쪽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산 위쪽으로 바람이 이제 산불을 올려놨는데 밀양 그러니까 쪽으로 가고 있다. 예, 밀양 시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번져간 상태이고 산 5분 능선 위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꽃불이 올라오고 많이 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오전에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지금 소방당국 일단은 뭐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만 혹시 산불 원인은 밝혀진 게 있나요? 그렇지, 지금 그쪽에는 임도나 이렇게 있는 쪽도 아니고 산이 아마 한 4부 5분 능선 쪽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 산 속에서, 네. 예, 그쪽에 뭐 전생이 지나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산에 올라간 사람이 담뱃불이나 뭐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거기에 전선이 있으면은 전선 쪽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인도나 이렇게 있는 쪽도 아니라서 아마 담뱃불이나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자연 발화냐 아니면은 또 이제 행인이 있어서 담뱃불에 의한 이제 인재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뭐 일처리고 바쁘게 산에 갈 사람들도 없고 이랬는데 그 산에 어디 뭐 나무 캐러 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어났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산불을 잘 진화시킨 이후에 또 이제 정밀 감식이 있겠죠. 이장님 지금 상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의 이창행 이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코너 중 가장 우아한 시그널이죠.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쏠쏠한 재미,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6.1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고 하는데 시간으로 따져야 되겠어요. 지금 막 시간이 가고 있어요. 현장은 막판 난타전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양당 분위기 어떤지 야당 먼저 들어보죠. 경기도에 사활을 걸고 있죠. 말 그대로. 경기도에.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 유세를 하다가 점심 일정을 취소하고 1시에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속보를 봤는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금 경쟁하는 후보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어쨌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선관위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세게 굉장히 얘기를 했고 아마 본인 입으로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민주당 박정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안은 설령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선거 할 수도 있다. 1년 뒤에. 당선 무효가 되면. 실제로 그 비슷한 금액을 했던 어떤 모 후보가 예전에 13억인데 그랬는데도 300만 원에서 무효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세를 굉장히 세게 펼치거든요.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이 이제 총괄 선대 본부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기도민들한테 이거 다시 선거를 또 하고 싶으시냐. 김동연 후보 뽑으면은 4년 그래도 편안하게 잘 간다. 그런 메시지요. 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날리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경기의 올인이다. 자, 그러면은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죠. 이제 각종 여론조사도 좋게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취재해봐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좀 특징은 이번에 이제 판세나 전망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취재할 때 물어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도를 할 거냐, 신중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조사 오차도 크다 이런 식의 전제를 많이 달고 있는데 일단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고서도 있었어요. 여의도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했으나 뚜껑 열었더니 0.7%. 결과는 너무 붙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언론에 공개 안 하는 게 적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고요. 이제 뭐 이런 좀 세세하게 얘기를 전해드리진 못하더라도 서울 지역 구청장 같은 것들도 서울 지역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정도 얘기를 해요. 한 10곳 정도는 좀 확실하게 보고 있고 10곳 정도는 살짝 우세하고 그다음에 3-4곳 정도는 이제 경합 정도. 그러니까 열세는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세다. 최소 10+알파. 네. 근데 이제 방금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얘기도 조금 해보면은 경기도는 좀 굉장히 불안해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들 2명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 초선 의원은 경기도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중진 의원도 좀 갑자기 나간 것처럼 보이는 모양도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최영찬 기자님이 좀 짚어주셨지만 이게 당선 무효형 이런 프레임이 좀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실제 이제 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판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당선 무효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그렇죠. 처음에 이게 쏘아 문제 제기를 한 올린 거죠. 공이에요. 이게 지난 23일 토론회 때 강용석 후보가 쏘아 올린 공이다. 네, 그때 김남매라고 하면서 양쪽을 동시에 공격을 했는데 이제 유효타는 김은혜 후보 쪽에 터져버린 뭐 그런 상황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워낙 원래 재산이 많은 분이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 돌리면서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거 왜 이렇게 보도들을 잘 안 하냐. 이게 지금 당선이 돼도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선거에 큰 영향이 있는 줄 아느냐고 이제 기자들이 안 받아주니까 기자회견까지 했구만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까지 취재하러 많이 잘 안 가거든요. 이제 보통은 첫날 좀 유세 갔다가 다닐 곳이 많으니까 또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찾아와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또 국회 소통관을 또 와요. 기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게 더 이제 기사 내기엔 좀 더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다 모여 있으니까 효과적이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내일 바로 투표잖아요. 아직도 못 정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탁 해서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 87세 노모두 유세차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볼 곳이 많으니까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뭐 접전이다 팽팽하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접어들고 드디어 내일 본선거인데 지금 계양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박빙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잘 나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수치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수치들도 있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좀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처럼 오차 범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2030 세대 여성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오차 범위가 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소위 이제 뭐 샤이라고 할까요? 뭐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이기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석패를 해도 상당히 좀 지명도를 올린 타격을 주게 되는 있는데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사실상 대세를 잡았다고 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막 박빙이고 이러니까 좀 불안해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도 계속 열심히 더 좀 낮은 자세로 인천에만 그냥 머문다. 이제 그런 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어제 이제 다녀온 후배 말로는 원래 이제 후보들이 유세를 하면요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출근길 때 바빠서 빨리 가는 게 바쁘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고 있으면은 먼저 수고한다고 악수 먼저 해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권 원래 지지자분들이라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열심히 뽑을 것 같고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좀 부정적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그 국회의원이 조금은 그 당에서 거물이면은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도 많이 이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급에 대한 또 지역 주민의 선호도 있을 것이다. 역으로 보면 그게 또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제 효과를 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데 김포공항 이전 이슈 때문에 막판에 이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공약 아니다. 이 초장기 연구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다 며칠 동안 지금 공약처럼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수습이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했고 이 공약이 이제 언제 지켜지냐의 관건인데 어쨌든 중장기 과제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그 20년 뒤에 지켜지더라도 지켜진 거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보궐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총선인데 그때까지는 뭐 어렵죠, 계획은 나올나요? 계획은?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하고 지키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않고 당에서도 자꾸 엇박자 나오고 다른 얘기 나오는 게 좀 당의 리더십이 취약하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그런 면이 참 아쉽은데 어쨌든 않았다. 바로 또 내일 선거니까요. 네. 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이 딱 터지자 이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기민하다고 느낀 게 제주를 치잖아요. 제주로 날아가서 김포공항은 틀림없이 김포 지역 예, 인천 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강서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 제주도가 피해 본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걸 좀 호재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고 정말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 오전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의 이름이 제주 완박 규탄 기자회견이에요. 완박을 여기다 쓰고 네, 제주 완전 박탈. 제주도 경제 완전 박탈 이거의 줄임말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나서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그간의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의 주요 전략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장수 때리기 그리고 그 대상은 이재명 이 인천 계양을 혹은 뭐 총괄선대위원장 있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연장선에 있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지역들이 연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시민들이 공항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프레임도 내세우고 있는 거고 동시에 또 김포공항이 없어지게 된다. 김포공항의 폐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근 주변 이제 상권들도 좀 반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제주도까지 좀 동시 타격을 하겠다는 이런 좀 전국적인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제 처음으로 오리진은 어디인가 발상지로 돌아가 보면 송영길 후보 같아요. 맞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걸 공약화하려다가 이제 좀 주저앉기도 했고 이게 들고 나온 게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급 폭탄을 준비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 김포공항 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가 좀 약간 좀 무산된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지만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인천 계양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했고 서울 서남권 뭐 양천구나 강서구 이런 데서는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면서 서울에 김포공항이 이름은 김포지만 사실 강서구 붙어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공급 폭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공식 회의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좀 비공식적으로 좀 측근 그룹이나 보좌 그룹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설득을 많이 해서 거기에 또 이제 송영길 후보가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당시 당 내부에서도 조금 중진들이나 이걸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또 아니나 다를까 마침 또 개항에 나온 이재명 후보와 또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들고 나와서 그래서 또 당내 다시 다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재명 후보가 살짝 설득당한 건가요? 송 후보에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김민석 총괄본부장에게 물어본 게 내홍의 이제 봉합. 이게 잘 된 거냐 원팀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굉장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오늘도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민주당 5일 만에 박지원 윤호중 지도부 갈등이 이제 봉합됐다. 그런데 5대 개혁 혁신 방향에는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탄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박순봉 기자님의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좀 패배 이런 결과로 흘러간다면 이거 지방선거 이후에 5대 개혁 혁신 할까요? 쉽지 않죠. 쉽진 않은데 개혁 안 해요?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치면요. 이제 뭐 8월인데 그걸 당겨서 한 7월에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그런 뭐 준비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당대표 후보들도 공약은 내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혁신안이 일단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갖다 쓰려고 할 거예요. 서로 갖다 쓰려고 할 수도 그러면 있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좀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앞에 서진 않고 다른 당대표가 하겠지만은 같이 손을 잡고 나오는 그림도 되고 아니면은 뭐 물론 박지원 위원장이 그때까지 당에 어떻게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없더라도 그가 남긴 유산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이어가겠다. 어느 20대인데 뭐가 유산이에요. 이제 몇 달 했는데. 어쨌든 전임 지도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임시지만. 그게 궁금한 건데 지금 이번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신인 정치인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딱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만약에 뭐 이제 또 패배, 성과가 이제 잘 나오지 않은 거에 책임론 이렇게 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조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또 밀어내면 네.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뭐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했던 인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이유는 네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럼 본인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을 또 모색을 하겠죠. 그럴 때 새 지도부에서는 이제 다음 총선 공천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좀 다시 중용하는 방식을 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봉 기자님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면 다음 수순을 뭐로 잡으시겠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네. 근데 요즘에 계속 트렌드를 보면은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한번 나갔다가 숨고르기를 좀 했다가 불러주면 다시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많았는데 요즘은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숨고르기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음에 바로 나서거든요. 또 하고. 만약에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어찌됐든 뭐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심하게 패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더 부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전당대회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과와 반성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방향은 자기가 어느 정도 큰 그림 정도는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아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또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당원들, 강성 당원들 중에서는 지금 좀 비토 여론이 있어서 이건 좀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창당을 할 수도 있고. 농담입니다. 자, 이 박 기자님,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 청년 당대표. 어찌 보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좀 비교는 되는데 정치 구력은 완전히 달라요. 20대, 30대 세대도 다르지만. 근데 윤리위 징계 절차에 올라 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를 만약에 좀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정치적 입지 달라집니까? 아니면 위기가 닥쳐옵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책임론에서 좀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연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당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좀 압도적인 승리라는 게 어떤 걸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숫자도 숫자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거랑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게 지도부 책임론을 한 번에 크게 제기하기에는 지금 장래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대립구도가 있긴 한데 동시에 같이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지 자체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대신 지선을 크게 이기게 되면 그걸 좀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은 좀 목소리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3660님. 불사조 기자단의 이 시그널 음악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제 유명한 영화의 OST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거 난타전을 전하는 두 기자분 목소리가 너무 우아해서 뉴스에 집중이 안 되네요. 기자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오세요. 우아한 목소리 안 될 것 같네. 집중이. 네. 하이톤으로. 하이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여기서 불사조 기자단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정치권의 미래를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골라서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준비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시사본부의 꿀보이스죠. 얼리어답터시기도 하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노란색 점퍼를 입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산불 속보를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방역이나 재난본부 회의할 때 복장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얘기하려는 회사 요 색깔이라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회사의 색깔이 카카오. 네.
카카오가 앞으로 출근을 사무실이 아니고 메타버스로 출근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지방선거라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들지만 어쨌든 회사셔서 좋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참 배 아픈 얘기인데 네. 일주일에 하루만 사무실 출근하고 4일은 메타버스에서 출근하게 하겠다. 가상 출근을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택근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단순한 재택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근무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일하는 방식이다. 이래서 오는 7월부터 카카오 전반적인 뭐 카카오 게임즈, 모빌리티, 뱅크, 뭐 벤처스 등 카카오가 정말 그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모든 자회사들의 메타버스 근무제 도입하고 공동체별로 적용 시기나 방식은 각사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7월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데요. 7월부터라고 해도 내일이면 6월 첫날이니까 그렇죠. 다음 달, 내일이 되면 다음 달이 되는 건데 준비 다 해놓고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기존처럼 오프라인 사무실을 가지만 네. 나머지 나흘은 집에서 그냥 접속한다. 메타버스에. 그렇죠. 그러면 출근으로 인정하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롭고 참 놀라운 시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코로나19 2020년 2월부터 원격 근무를 계속 시행을 해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좀 더 발전된 부분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건 뭐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 근무제라는 새로운 형태 방식 설계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과정에 네. 2년 내외 학교도 비대면을 많이 했고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조금 이제 대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여러 기업들도 뭐 가능한 한 재택근무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보니까 네. 이게 편해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장점이 있어요. 네. 교통시간도 안 들고 그렇죠. 몸도 좀 편안하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우리가 주로 기업에서 많이 하는 회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극복 방법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럼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원격 근무랑 이 메타버스 근무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왜 메타버스냐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얘기하는 건 가상의 공간에서 동료랑 연결돼서 항상 온라인으로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텍스트, 음성, 영상 등 적절한 수단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원격 근무랑 가장 큰 포인트로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음성 채널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최근에 카카오의 이제 카카오톡에 나온 추가 기능과 비슷한 걸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채팅 같은 경우에는 예. 채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고 또 예. 거기에 이제 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딴 일 하다가 옛날에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그런 음성형 SNS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초에 붐이 있었고 네. 클럽하우스와 비슷한 서비스로 네네네. 카카오에서 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거를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근데 나서 그 이후에 만든 게 카카오톡 안에 보이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번에 넣었거든요. 오픈 채팅방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10대들이 쓰는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뭐냐면 게임할 때 친구들이 게임하면 계속 손이랑 바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내가 음성으로 채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음성형으로 채팅하는 이런 앱인데 네. 그런 기능이 이번에 카카오톡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을 어디서 하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부장님이 어이 김대리 하면 그거 항상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목소리로라도 지금 네. 라이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참여자들은 네네네. 부르면 응답하고 물어보면 네네네. 대답하고 네. 의견이 있으면 내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텍스트로 손가락으로 찍는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요 기능이 우리가 톡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단톡방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도 회의도 하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협업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목소리로 직접 연결돼 있으면 조금 날 것에 더 가깝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카페에 이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좀 정착되면 카페 이어폰 안 빼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카페는 좀 소음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어폰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다 잘 되잖아요. 무선 네네. 이어폰. 그런 거 끼고 계속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뭐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도 같이 만들 것이라고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1474님. 우와, 카카오가
카카오가 출근을 메타버스로 한다고요? 메타버스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면 메타버스. 네, 어쨌든 탑승하는 메타버스. 이게 자동차 버스 아니고 네네. 메타버스 네. 가상 공간이에요. 그렇죠. 자,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요? 생산직이나 현장직들은 너무너무 부럽겠네요. 그러니까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네. 이거 부러울 수 있죠. 자, 여러 가지로 파격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이런 메타버스에서의 협업 왜 이것을 시작했다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시지만 이런 블루 컬러 계열이 아닌 예를 들면은 화이트 컬러에서 특히나 이런 IT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의 연봉과 몸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IT 하는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다시 사무실로 오려니까 안 가. 나 다른 회사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실리콘밸리 쪽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봉 싸움으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근무의 유연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의 한 가지 실험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차별성이라는 포인트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카카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이버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지금 메타버스가 있죠.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네네네. 10대들이 많이 쓰는 뭐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 쓰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소비자 B2C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업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카카오는 아직 메타버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뭔가 내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의 카카오가 내놓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차별적인 모습, 실험적인 모습으로라도 엔터프라이즈 영역이나 기업 영역에서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B2B로 그렇죠. B2C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카카오가 실제로 그 말씀드렸던 톡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업형을 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전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본인들의 기업용 솔루션으로 엮으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B2B용 메타버스의 실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성공되면 나머지 기업들에서 우리도 뭔가 메타버스를 적용하려고 할 때 네.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만든 B2B용 메타버스를 선호할 네. 확률이 높겠죠. 자,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색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광고 보면요. 그렇죠. 기업 업무용 B2B 소프트웨어들은 많아서 네네네. ERP라고 얘기되는 또 그룹웨어 이 기업들이 다 도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방식으로 이제 가상 출퇴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노동이 유연해지고 네. 또 이제 좀 어쨌든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복지만이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러니하게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에 사무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특히나 오프라인 사무실에 구글이 특히 최근에 오프라인 사무실 엄청 투자하거든요. 네, 건물, 인테리어. 네, 그만큼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아이러니하지만 다시 부르고 있는 건데 카카오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잘 적용될까? 결국엔 그 내부적으로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그렇게 되면 성과 관리는 아마 더 타이트해질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의 이제 어떤 출근 퇴근 개념이 느슨해지는 대신에 네. 성과 관리는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죠. 자, 카카오가 이제 아까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 그랬는데 전 납득되지 않는 게 왜 김덕진 소장님을 안 잡아가는 걸까요? 저는 방송 나와야 되니까 풀타임 근무 안 하고요. 다른 거 합니다. 자,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3365-9591-7618-8548-1474님입니다. 좀 일찍 끝나네? 그렇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밀양 산불 뉴스 특보 1TV를 수중계로 연결할 것이고요.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지방선거일인데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12시 15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